규제 약발은 이미 거의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요? 하반기에는 또 한 번 올 수 있다. 뭐가요? 센 상승이 올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A, B, C로 나누면 이제 네. 가격으로 네. 나누면 B급지하고 C급지들의 반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요즘에 네. 그 뭐 한 1년 넘게 서울의 1급지가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서울 1급지가 너무 이렇게 너무 뾰족하게 올랐다. 예, 그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다. 근데 의외로 이게 예전 같으면 이 네. 정도 올라주면 주변으로 퍼지는데 아, 이게 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뾰족하게만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이게 올 초에 한번 퍼질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낌에는. 퍼질 것 같았는데 다시 토호제를 풀면서 네. 다시 쏠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아, 원래 터져야 되는데 걔가 더 그쵸. 뾰족하게 가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물이 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가둬버리는 토호제 푸는 이슈로 그래서 이제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도 돈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실거주가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대거 이제 집을 사시는 계기가 됐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토호제를 또 묶었잖아요. 그렇죠. 또 묶었죠. 그럼 예. 또 퍼질 법한데. 그래서 그게 푸집한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삼성전자 뭐 지금 뭐 5만 원, 6만 원 할 때 있었잖아요. 그저 네. 88층인데 구조대 언제 오나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강남만 올리는 데는 유동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옆으로 계속 퍼질라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유동성이 많아야 되잖아요. 뭐 1급지 안에서도 좋은 아파트는 손에 꼽을 정도지만 그쵸. 밑으로 내려가면은 100개, 500개, 1000개, 5000개 이렇게 늘어나니까. 뭐 피라미드식으로 거리 제곱에 비례하니까 면적이 그걸 다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금리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너무 네. 한쪽으로 몰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우리 뭐 전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5년 동안 계속 다주택자들은 이제 약간 적폐 이런 네. 느낌으로 가고 규제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들 위주로 돌리다 보니까 주택 수가 많으면 안 되는 걸로 계속 정책을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 개 있는 사람들도 기회만 되면 팔고 하나로 하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계속 모이는데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가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항상 있는 말이긴 그쵸? 한데 요즘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냥. 좀 더 이게 더 가속을 시켜가지고 네. 지방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쪽만 뾰족하게 올랐는데 이제 좀 더 전체적으로 이제 퍼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6억으로 이제 축소를 시켰잖아요. 네. 최대 레버리지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6억 이제 뭐 그런 거죠. 저는 낚싯대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낚싯대에다가 이제 그 줄을 길게 매면 네. 멀리 던져가지고 네. 캐스팅이라고 하죠. 멀리 던져가지고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네. 그 낚싯대 줄을 딱 6억으로 고정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톡 던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보통 낚싯대 줄이 짧아졌으니까 바로 앞에 것만 잡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대가 길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낚싯줄은 부채고 네. 낚싯대는 자본인 거죠. 자기 자신의 전세금이라든지 지금 갖고 있는 집에다가 6m짜리 낚싯줄 달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제가 보기에는 뭐 12억 뭐 전후로가 6억 규제의 수혜다. 그까지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12억 갖고 있으신 분들은 대출 6억까지 나오니까 18억으로 살 수 있는 거고. 네. 어차피 이게 순차적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이렇게 한 명이 오늘 우리 집을 팔면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올 분도 어디선가 매도했을 거고 이렇게 시프트가 차차착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6억 규제가 강력한 것 같은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구멍이 엄청 크다. 6억 미만은 아무 규제가 없지 않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번 규제가 그 옆쪽으로 이제 그 온기를 퍼지게 하는 그 더 퍼지게 하고 가속시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규제로 인해서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죠. 아, 추가로 이제 뭐
70억짜리 이런 집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만. 아, 예, 그러면 너무 그쵸, 고가 예. 시장이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동대문이라든지 서대문 뭐 이런 쪽이 북쪽으로는 제일 대표적이고 네, 성북구 네, 네. 뭐 이런 데 대표적이고 남쪽으로는 사실 과천은 이제 뭐 거의 서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분당, 평촌, 수지 이런 데도 보면은 움직임이 좀 있고 가격이 점점 이제 호가도 올라가고 매매 실거래가도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 네. 느리긴 하지만 그쪽이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 아,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장이나 동대문 쪽은 물량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물량이 많으니까 그쪽이 좀 눌려 있는 거죠. 그 광명하고 성남이 구성남이 그랬던 것처럼 2년 전에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2년 전에는 구성남이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때는 구성남은 광명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터져서 아직도 내년까지 2만 호가 입주가 예정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구성남이 이제 가격이 더 광명보다 높아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일부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곳들도 이제 내년 되면은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니까 예, 그 천천히 퍼지던 게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어차피 집이 오르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야 사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B급지 이들의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그래서 심리 지수가 얼마나 같이 올라와 줄 거냐. 요거에 이제 그거의 속도가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규제가 나와서 네. 1급지 거래량도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안 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금액을 좀 낮추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살짝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끝없는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서로 줄다리가 전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근데 언젠가는 뭔가 어떻게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협상의 어떤 중심이 네. 이게 진짜 또 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좀 거래가 될지 좀 의문이긴 한데 네. 이게 규제가 나오고 나면 항상 뭐 약발이 뭐 3개월, 4개월이다 뭐 길면 6개월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말이 다 다르긴 한데요. 그렇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1급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 다음 급지하고 그 다음 급지 좀 많이 못 오르는 지역도 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 입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규제 약발은 이미 거의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요? 네, 데이터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 이야기는 이제 논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최대 네. 6개월 정도 가면 대출 규제 효과는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 규제가 강력했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 가지 않겠냐.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그 네이버의 네. 주요 단지들 호가를 보면요. 구별로 조사를 해보면 호가가 이제 지난주 대비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었어요. 내리진 않고. 서울도 그래서 오름폭이 급하게 떨어지다가 지지난주부터 서울은 반등했습니다. 호가가. 네. 거의 이제 제로 수준으로 갔다가 지난주보다 호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호가가 많이 빠졌던 곳이 네. 의외로 강남 3구나 용산보다는 네. 마포, 네. 성동, 네. 광진구 이런 데가 많이 빠졌는데 네. 그것들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주부터는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벌써. 예, 그걸 주도한 것들이 그런데 그쪽에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호가도 많이 내려갔었는데 호가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는 게 아니라 호가 오름폭이 작아졌던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하면서 서울 전체의 반등을 지금 지난주에 주도했다. 예, 야, 그래서 뭐 그럼 결론은 조정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짧다 이 말이네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한 달 반 만에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하반기에는 또 한 번 올 수 있다. 뭐가요? 센 상승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항상 그렇지만 네. 가을 정도는 겨울 되면 또 규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점점해졌다가 봄부터 또 풀리고 반복이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야, 근데 그 반복에서도 약간 미세한 트렌드가 좀 변화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혹시 또 이번에 또 그 다음에 뭐 반등장이 오면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트렌드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이 오른 1급지들은 네.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A, B, C로 나누면 이제 네. 가격으로 네. 나누면 B급지하고 C급지들의 반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음. 이 간격을 좁히는데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네. 간격을 좀 좁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또 단어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리플 효과니, 갭매우기니, 뭐 갭벌리기니 그런 것부터 있는데 이제 저는 그 ABC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A가 오르면 B가 오르고 네. B가 오르면 C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B급지의 이제 입지 좋은 곳들 중에 저점 대비 많이 못 오른 곳들이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키워드가 제가 느끼기엔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묻지도 말고 제일 좋은 거 사. 네. 이거였다면 네. 지금은 저평가된 거 사.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 전체적으로 온기가 이제 퍼지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야. 근데 어차피 방향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갖고 서울은 네, 네. 입주 물량이 저는 놀라운 게 이 데이터를 오래 봤지만 입주 물량이 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네. 2026년, 7년, 8년 최소 3년 동안 네. 그 이유도 물론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 최소 그 3년 동안은 40년이니까 1980년 후반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이거든요. 근데 1980년 후반부터 아파트가 공급이 직접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보면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이후에 입주 물량이 최저점으로 들어간다. 3년 동안. 네. 네. 최소 3년 동안. 네. 그리고 금리의 방향이라는 게 지금 계속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네. 상방으로 가기는 무리가 많지 않습니까? 금리가 뭐- 피벗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많긴 하죠. 그렇죠. 1, 2년 정도 내려간다고 최소 1, 2년 정도 내려간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네. 이게 그 옆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기가. 그래서 이게 너무 답이 명확하다. 아, 그 두 개가 맞물리면 처음에 너무 뾰족했던 게 충분히 유동성이 밖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죠. 다만 그 속도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리가 2배 늘어나면은 그 면적은 4배로 늘어나니까 돈으로 또 M2라고 하잖아요. 유동성으로 네, 네. 덮으려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속도가 좀 느리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 집을 사면은 최소 2년은 보유해야 아, 더 길게 보유한 경우가 그렇죠. 많죠. 2년은 보유해야 최소 이제 뭐 비과세가 되든 네. 뭐 일반 세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을 지금 그래서 2년 뒤에 지금보다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높을 거다. 뭐 그냥 심플하게. 그렇죠. 심플하게.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될 때지. 아. 그 타이밍을 그 환상적인 타이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수도권에 내가 2급지 지금 관심 있게 내 집 마련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2년 뒤에 집값이 올라 있을까 내려 있을까 했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 올라갈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당연히. 네, 얼마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세하고 매매가 같이 올라갈 건데 이게 전세나 매매 한쪽으로 쏠리면 2배로 올라가겠죠. 한쪽이. 아. 예를 들어 네. 강력한 규제가 다시 계속 나와가지고 매매를 안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2013년부터 16년 동안 매정갭 차오르면서 했던 그 전세 시기가 대란.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전세 대란이라고 안 하고 미친 전세라고 했었죠. 그죠? 아. 그죠? 그 2억짜리가 막 2년 지나면 3억 5천씩 하고 그러는 네, 시절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작한 게 전세자금 대출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게 탄생한 건데 어떻게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긴 했는데 그 주거복지는 사실 전세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월세보단 저렴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 뭐라 그럴까 여론이 좀 뭐라 그럴까 설익은 여론 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세를 없애야 된다. 전세가 갭투기라 그러죠. 아, 갭투기. 거기에 이제 이용된다. 이용되니까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전세 사기의 내용들이 대부분 신축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투영해가지고 네, 네. 예, 되는 건데 사실 아파트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이지 않습니까? 전세가율이. 네. 그렇게 빌라 시장이나 오피스텔 시장에서처럼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도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묘하게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네. 이렇게 전세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예. 그러면 이제 더 네. 비싼 월세로 가야 되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희생으로 집값을 잡는 게 맞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매매 전세가 이제 같이 안 올라가고 네. 한쪽으로 쏠리면 그게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지금은 사실 매매 쪽으로 많이 쏠렸었죠. 특히 상급지는. 그렇죠. 전세가율이 더 벌어졌으니까. 전세는 많이 안 올랐는데 매매만 정말 많이 올랐죠. 전세는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올랐고 매매가 급등하면서 예, 이제 예, 차이가 더 벌어져 예. 버렸죠.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중급지하고 이제 B급지, C급지라고 하면 B급지, C급지는 이제 그 비슷하게 계속 이제 반등하고 있었으니까 네. 계속 그 전세가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오고 있고. 근데 앞으로 만약에 전세는 오를 것 같은데 매매가도 비슷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전세는 조금 오르는데 매매만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 올라가는 속도가 네. 전세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를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 올라가지고 전세가율을 채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매매든 전세든 두 개가 합쳐가지고 오르는 상승폭은 항상 비슷합니다. 아, 두 개를 합치면. 예,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더해서 지수를 두 개를 더해서 네. 2로 나눈 걸 많이 보는데 아. 우리 10년부터 13년 동안 장기 하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공간 안에서 이제 매매로 가지 않으면 전세로 가서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째 보면은 이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누군가가 살 집인데 내가 매매해서 살 거냐? 그렇죠. 예. 아니면 전세 사는 거고. 그렇죠. 완전히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그렇죠. 이게 많으면 작아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맞습니다. 반대가 되면 또 반대돼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합치면 결국은 똑같은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이라는 공간 안에 유동성이 차오르면 어느 한쪽으로든 치우치게 되면 한쪽으로 어디든 이제 퍼지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제 급하게 매매가 오르거나 전세가 급하게 오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심리가 그걸 네. 조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수 심리가 세면 매매 쪽으로 많이 쏠리고 야. 그 매수 심리가 약하면 결국에는 집을 구해야 되니까 전세 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그러면 매수 심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매수 심리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최저점에서 올라온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그 하단을 계속 올리면서 가고 있는 걸로 보면 이제는 이제 전세보다는 매매가 오르는 속도가 적어도 서울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강남의 1급지에는 사실 전세가율이 40% 이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좀 그런 곳을 사야 될지,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네. 그게 뭐 B급지든 뭐든 간에 전세가율이 낮다는 말은 그만큼 또 매매 수요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네. 그런 곳을 또 사야 되는 건지, 오히려 아니면 전세가가 좀 받쳐주면서 앞으로도 전세가율이 계속 높을 것 같은 그런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진짜 하반기에 좀 관심을 둔다면 어떤 지역에 좀 관심을 둬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B급지, 특히 그 한강벨트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용성, 광진구, 강동구 이렇게 저는 이게 다섯 군데 하고 네. 이제 그 동작구, 네. 그다음에 양천구 이런 데가 한강벨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1.5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인접해 있는 지역들. 아,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동대문구, 성북구, 그다음 네. 서대문구 네.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 데가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남쪽으로는 또 과천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네. 분당도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하고 평촌, 수지 이런 쪽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신축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광명이나 하남 쪽에 미사신도시 쪽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용성이었다면 지금은 그 인접 지역. 그렇죠. 그 작년에 과천 분당이었으면 그 인접 지역이네요. 그렇죠.
심플하네요. 다 거기서 거기죠. 예. 왜냐면 그 흐름이 A, B, 네. C로 가니까. 그렇죠. A, B, C로 아. 가니까. 예. 근데 그 보통 그런 게 라인을 따라간다는 거죠. 네. 지하철 라인을 따라. 네. 그렇죠. 이제 그 분당을 예를 들어 보면은 신분당 라인 따라서 분당 수지, 네. 그다음에 영통 이런 식으로 네. 나가고 네. 반대로 4호선 따라서 과천, 평촌, 삼본 이런 쪽으로 따라가고 반대로 이제 위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네. 될 것 같은 게 그 CBD라 그래갖고 우리 종로, 뭐 네. 광화문 이런 쪽도 실제적으로 뭐 근무 전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도 출퇴근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아이가 성장해갖고 학군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다면 빨리빨리 출퇴근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경희궁자의 위쪽 라인으로 3호선 타고 저기 은평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 은평구. 네. 예, 그 라인에 있는 것들, 예, 요런 쪽들이 항상 이제 그 경희궁자의 쪽에 오르면 그 다음 순서로 역세권 가성비 아파트로 네, 뜨거든요. 네. 네. 그런 라인, 그런 라인.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 라인으로 따라서 보면 지하철 라인 따라서 보는 게 되게 심플하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 많겠는데요. 야, 하남을 봤다가 광명을 갔다가 지금 수지 갔다가 지금 은평구 갔다가 이게 야, 거의 뭐 동서남북 한 바퀴 다 질렀는데 야, 이런 지역들 중에서 어디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혹시라도 그런 지역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선택을 할 때. 네, 선택을 할 때 이제 나는 이게 역세권이냐 학세권이냐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게 중요하냐 당신은 네. 아니면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대표적인 지역이 예를 들어서 평촌이냐, 광명이냐. 네, 그런 식으로. 딱 그 예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역이냐, 비역세권이라도 학군지냐. 네. 근데 보통 이제 학군지가 그 역세권보다는 비싸죠. 신축 기준으로 보면 훨씬 비싸죠. 아, 그거 맞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결국에는 연령으로 보면 네. 중학생 부모님이다 그러면 30에 빨리 결혼해 30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40대 네. 중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산이나 소득이 많이 축적이 돼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역세권보다는 학세권을 중요하게 학군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네. 우리 이제 30대 초반, 초반. 신혼부부 네. 무주택인데 소득이 좀 내시 돈 좀 모아놨다. 그럼 이런 분들은 그 사실 학군지에 대한 수요가 딱히 없기 때문에 네. 그 필요하진 않잖아요. 당장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세권을 보는 것이 상승 탄력이 더 세겠죠. 예, 그래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하면 됐다. 그리고 또 역으로 또 생각하면은 자녀가 없고 네. 학군지 수요가 없더라도 내가 그 능력이 되면 네. 나는 역세권보다는 학세권이 훨씬 더 낫다. 아, 상승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학군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안 되면 역세권으로 사야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세권을 지나가는 자리다. 네. 거기 살다가 돈이 모이면 떠나는 자리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유리천정 같은 상단이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서민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50억짜리, 60억짜리 이런 아파트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거는 강남의 아파트도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네. 우리나라가 2,500만 세대니까 우리나라 세대수의 1% 정도만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대부분 강남 아파트 이야기, 그 중에서도 또 뭐 50억짜리 이야기만 하고. 원베일리 이런 것부터 얘기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예. 그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시세 기준으로 KB 시세 기준으로 9평이면서 50억이 넘는 아파트가 몇 채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1,500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500개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1,500채요, 채. 그러니까 호수잖아요. 호수죠, 그쵸. 네. 그러니까 반포나 뭐 압구정이나 네. 좀 몇 개, 진짜 몇 개만 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거는 그냥 뉴욕 집값이 너무 비싸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인정해야 되는데 네.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네.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네. 당장 내가 출퇴근하고 아이 키우는데 내가 지금 현금 여력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좀 더 건설적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지금까지 최근에 나왔던 건 대출 억제 정책이었고 네. 매수 억제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집값을 조금 조정하려면 매도자를 압박해야 되잖아요. 매도자를 압박해야 되죠.
그래야 뭔가 좀 집을 내놓거나 네. 싸게 네. 할 텐데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하반기나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보세요. 네,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요 억제책에서 이제 그 매도자들이 이제 유통 물량을 늘리게 네. 하는 걸 말씀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하려면은 세금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이죠. 예,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그래서 여론들이 좀 있죠. 전세 없애야 된다. 보유세 올려야 된다. 그리고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 추가적으로.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제 그 주택 시장을 바라보면 정책이나 이런 데다 그렇게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제 약간 하락 쪽 그쪽에 계신 분들의 주장이죠. 핵심 주장. 네. 예, 근데 세금을 올리게 되면 네. 결국에는 그게 비용으로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최종 소비자가 누구냐? 네. 그럼 최종 소비자는 그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1년에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와요. 네. 그러면 월세가 최소 1,000만 원을 제하고도 은행 이자보다 높을 때 임대를 놓으시겠죠. 네. 그죠? 그래서 그게 2천이라고 하면 네.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래서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비용으로 들고 1,000만 원 내가 하니까 은행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1,500으로 올랐어요. 네. 그럼 이분은 2,500이 되기 전까지는 임대를 안 놓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격이 임대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2,500만 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신규로 뭐 집을 지어도 특히 빌라 시장 이런 데는 임대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임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원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장은 시원해 보이지만 돌고 돌아서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야, 그러니까 뭐 이상한 벌레가 하나 있다고 해서 얘를 그냥 없애면 안 된다 이 얘기네. 그렇죠. 이게 다 먹이사슬처럼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많이 듣는 게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맨날 보면 오른손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모든 세상이. 그래서 네. 왼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 화가 나서 오른손이 자고 있을 때 오른손을 막 때렸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른손이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뻐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왼손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상쾌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오른손이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됐어. 아. 그게 그 일마저도 일이 2배로 늘어나는 왼손이 다행이 되는 거죠. 엄청 늘어나겠는데요. 근데 할 일이. 사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돌고 도는 건데 그 전세라는 것도 그렇고 전세라는 것도 사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생태계에서 뭔가 존재한다는 거는 분명히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없애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요즘에는 좀 우려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매매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하고 뭐 임대차 시장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하고 뭐 정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뭐라도 손을 대면 예를 네. 들어 이번에 6억 규제를 했다. 네. 666 규제로 가죠. 666 규제를 했어. 그러면 이게 파급 효과가 어디로 튈지 사실 예상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생물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그 폭넓게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종사자들 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네. 그렇게 천천히 결정하고 스며들도록 해야지 네. 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6억 예약 안 돼요. 이러면은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게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그랬죠. 그러면 대부로 튀고 그 다음에 캐피탈로 튀고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똑같은 담보에 대해서 부채의 질만 나쁘게 만드는 거죠. 부채를 접는 게 아니고. 그런 적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런 걸 다 예상하고 또 다 막아버렸죠. 다 막아버렸죠.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저 이런 거죠. 그러면 과연 6억이라는 기준은 또 뭐냐? 왜 6억이냐?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는 충분히 능력이 돼. 또 DSR이 1년 연소득이 1억이 넘으면 6억 정도 나오니까 내가 뭐 1억 5천 맞벌이해서 2억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6억만 해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막 DSR이 40, 50 넘어가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DSR이 20%밖에 안 되는데 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좀 억울하긴 하죠. 억울하긴 하겠죠. 네. 단지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결정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이 이제 행복 추구권이죠. 예,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룰 내에서 하는 게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게 이동의 자유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유를 조금 제한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익이 크면 그때 보통 이제 제한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자유를 많이 제한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집이 잡혔냐 임대료가 잡혔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많은 그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거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특히 우려가 좀 되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댓글이라든지 네. 그 유튜브 민심 이런 게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임대차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 충격을 많이 주는 요소들이 많은 정책이 너무나 급박하게 그러니까 설익은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 반지하 물이 차니까 반지하 네. 없애라. 뭐 그런 격이죠. 예. 예. 근데 반지하도 반지하 나름대로의 또 존재 의미가 있기는 하죠, 사실. 그렇죠. 예, 사실은. 있죠. 그 다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리고 전세가 집을 올리는 것 같아요. 전세 없애라. 이게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해결 파급 효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면 없어질 줄 아는데 사실 계속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세금 같은 경우도 전가될 수 있다. 사실은. 네, 전가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이제 근데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 세금을 이제 공약부터가 세금으로 집을 잡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의미를 사실 믿진 않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법을 개정하는 거는 안 하지만 시행령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의 현실화 이런 거를 하면은 바로 세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 지금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60에서 80으로 올리면 이제 뭐 33%가 세금이 올라가는 거죠. 6만 원 나오던 게 8만 원 나오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누진 구조로 이렇게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사 이런 거는 체감상 반 이상 늘어나는 느낌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그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또 그 뭐죠 공시가율 또 현실화 해갖고 90%까지 올려버리면 지금 60인데 그 50%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두 개를 곱하면 거의 체감상 2배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댈 것 같은데 내년에 6월 지나면 이제 재산세가 다시 또 종부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그때 되면 또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무주택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42%고 네. 나머지는 유주택이거든요. 57%가 유주택인 거죠. 네. 근데 그분들 모든 그 재산세나 공시가율 현실화 뭐 이런 거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냥 누진세를 구간을 이렇게 조정하든가 아니면 고가주택 위주로 하지 않을까. 내년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격이 오르면 따라서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아무것도 안 해도 가격만 올라가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뭐 딱히 뭘 안 해도 체감상 50% 이상 늘어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예, 작년 기준 공시 가격 대비 내년 되면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요. 예. 가격 올라가는 거, 공시가의 현실, 뭐 시행령 2개 고쳐가지고 하는 거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격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를 보고 할 수도 있겠다.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뭐 조금 마지막 질문인데 네.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리스크 요인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효과잖아요. 네. 지금도 한 달 반 지나니까 호가가 다시 만등하기 시작하고 상승률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 보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네. 규제죠. 규제가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겠다. 하지만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어쨌든 앞으로 나올 정책에 대해서는 네. 조금 관심을 갖되 그것도 네. 길게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어차피 이제
많은 연구에서도 나왔지만 6개월 이상 가기 쉽지 않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 네. 시장을 그래서 망가뜨릴 거냐의 아. 문제인 거죠. 설마 망가뜨리진 않겠죠. 그렇죠? 혹시 뭐 외부 요인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건 없을까요? 글쎄 이게 외부 요인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게 그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건 맞죠. 그렇죠. 예, 내일 이제 금융위기 일어날까 아니면 오늘 그냥 선물 옵션에다가 그냥 갑자기 뭐 비행기가 또 쌍둥이 빌딩을 박냐 안 박냐 뭐 이런 걸 네. 예상하기는 어렵긴 하죠. 예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냥 내가 필요한 집을 네. 그 사실 인생을 살면서 100백이 현재 나이만큼 인생이 남았다고 보면 계속 집을 보유하거나 남의 집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집이거나 뭐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길게 이제 시계를 늘리고 보면은 그런 게 그 IMF도 그랬고 금융위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길어봐야 1,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없는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고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고 해서 맞추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건 그 입주 물량 네. 정도는 장기로 보면서 이게 한 번씩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입주 물량 데이터들도 예전에 그 만드셔가지고 공개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입주 물량 정도는 좀 체크해보자. 체크해보자. 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야, 앞으로 또 지금 이제 정책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 진짜 한 3개월, 6개월 진짜 올 한 10월, 11월 넘어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돼 있을지 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저는 이런 그 규제가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규제 나왔으니까 좀 주춤하고 그런데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 질문 진짜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기다렸다 사시면 좀 더 오른 가격에 사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저는 답합니다.